예, 1박 2일로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그리고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북한 평양에 도착을 해서 환대한 정말 영접을 받았죠. 네. 글쎄요, 뭐 역대급 애우였다, 황제급 애우였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장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영접을 한번 하고 또 이제 금수산 그 기념궁전 앞뜰에서 또 한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하면 이 내부의 인사들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외부 쪽 외치 쪽에 있는 외교 인사 쪽 아니 군부 인사들은 공항에서 영접할 때 있었고 또 그 최고인민회의 최용해를 비롯한 인물들 내치하는 정경택 그 보위상까지 포함한 내치하는 인물들은 또 그 2차 그 영접 때 하는 그래서 짧은 일정에서 최대한도로 일단 예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한 그런 행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당히 북한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2월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요. 그다음에 4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관계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큰 성대한 준비를 좀 했고 치밀하게 해결했고 또 하나는 그 환영 행사에서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북한 TV나 아닙니다만은 중국 CCTV를 통해서 갖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이 상당히 정상국가 됐음을 이제 국내외에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행단 면면을 보면 일단은 영접했던 북한 측의 수행단 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할 때는 등장을 했어요. 네, 그간 뭐 수청설 같은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난번 공식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직 건재함은 확인을 했는데 어제도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 정상회담 하는 그 자리에는 배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네, 저희가 어떻게 그랬었습니다.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 지난번에 그 관람자 그 공연장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준 거는 저는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 있는 어떤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한 행사 아니었거든요.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워낙 이렇게 루머가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김영철 내 옆에 잘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네. 모습이었다. 그때 이제 김여정도 그렇고요. 그랬다는 건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영철에 대해서 일단 여전히 측근에 의해서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단지 그 좀 역할에 대한 변화는 조금 있는 것 같다. 앞서 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만 해도 북중 정상회담 때 배석을 했었거든요. 김영철 했었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죠. 안 하면서 외교 쪽에서 조금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김영철의 입장이 어느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정보 쪽은 원래 김영철은 원래 하던 부분이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대남 사업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접 행사에서 또 하나 뭐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지금 시진핑 주석 내외가 트랩을 내놓기 직전에 잠깐 화면이 비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에서 저 뒤쪽으로 오면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보여요. 예.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역할, 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했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옆에 서서 예. 그 7번째인가요? 거기서 예. 이제 악수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전 담당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아마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김여정이 그동안에는 공식적인 직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전선동부 제1부위원장이라고 있는 부부장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식화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에 대한 입지를 굳건히 해준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 김여정이 조금 밀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현성월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좀 지지가 강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현성월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받아준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김여정 그 부부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직책을 위상을 지켜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현성월에게도 나름대로 중요한 이 직책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현성월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전을 하다가 이제 부위원장급인 인사들과 나란히 이제 기다리면서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승격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번에는 좀 경질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선 지난번에 이제 현성을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때도 그렇고 와가지고 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 사진 찍고 다니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니까 그 김여정하고 같이 다니면서 의전 쪽에 대해서 조금 계속 익히면서 공부를 시킨 거군요. 인수인계라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 보조 자리에 있다가 이제 주무 자리로 좀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 김여정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예. 어차피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적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는 일들을 시키는 그 비공식적인 라인으로서 민정 시찰 간부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한 곳에서 의전을 사실 김창선은 하고 있었죠. 예.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사실 정무적인 판단들을 김여정이 해준 것 같은데 그 너무 그렇게 고착된 자리가 아니고 조금 더 좀 자유롭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동생에서 김정희 있었는데 김정희 씨가 그 경공업상이었었어요. 공식적인 직함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 내에서 국가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주면서 위상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좀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중국 측의 면면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당 조직 그리고 외교, 경제 뭐 이런 것들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 대동하고 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기업인들과의 동행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측의 이런 동행 수행단 면면을 보면 좀 어떤 의중이 읽히십니까?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경제 쪽에 기업인들은 가지 않았지만 외교 쪽에 있는 뭐 양제스를 비롯한 양왕이 다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쪽에서 국가계획위원회 주임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 어떤 경제 외교 쪽에 담당자들이 다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허 같은 사람이 경제 쪽에 핵심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협상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가는 거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허리폰 같은 사람이 일단은 그 직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에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외교 안보적 이슈 와 경제적인 이슈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요구 사항이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을 인물로서 중간 인물로서 데리고 간 것 아닌가. 그래서 좀 폭넓게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채널은 다 가동해서 좀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국 통신 김 교수께서 또 어떻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리펑이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모든 경제 성장을 거시적으로 다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허리펑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사실은 경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도 또 하나 의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양제스라든가 왕이 부장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중국과 북한이 당대당 관계가 상당히 강조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외연락부라든가 이런 사람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정상국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대외 정책이 과거에는 형식적으로는 지금 북한하고 당대당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 정상 관계의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은 정상 관계로서의 북중 관계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이 이번에 수행원단 면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무제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떤 내용을 다룰지 기대감을 모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시주석이 방북 전에 기고문을 냈잖아요. 노동신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 북한 안보에 도움을 주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계속 예상했던 바가 뭐였었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체제 보장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과정에 있어서 체제 보장 문제를 여전히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있는 것 중에 한반도에서의 이 정전 체제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오래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갔을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정치적인 어젠다 이슈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북한 간의 국교 수립 문제, 또 하나는 그것과 연동되어 가지고 평화 협정 문제, 이쪽에 더 무게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때는 그 문제에서 굉장히 미국과 접근이 많이 되어 있었지만 그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오히려 했던 건 경제 문제, 제재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이번은 안 됐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시진핑 주석의 설득에 의해 가지고 순차가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이제 비핵화에 대한 반대국부로서 경제 지원 문제, 경제 제재 해제 부분보다는 체제 안정 부분에 더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좀 선회한 것 같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체제 안정이라는 문제는 뭐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체제 안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가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2차 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잘 안 된 것이 핵시설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체제 보장 문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감춰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새로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체제 보장을 한다면은 중국이 나서서 미국과 더불어서 체제 보장하는 데 앞장서 주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단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랄지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느 정도 네. 역할을 하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이번에 의사 표명을 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그 개입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북미 간에 결정되는 것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미국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하에 그리고 협조하에 그래서 북한과 같이 가는 3자 관계를 상당히 좀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좀 한국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게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두었을 경우에 북한이 거기에다 호응을 좀 덜 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게는 호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북한을 지지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또 하나는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히 이제 한국의 중재자 뭐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좀 예.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외는 아니겠지만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우리 정부의 준비해야 입장이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와대에서도 결국은 결정은 북미가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논평을.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 약간 좀 물러나 있다. 이 선으로 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을 또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좀 위기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을 또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천명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보다는. 예. 예. 자, 지금 상황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동원해서 북한의 입장을 좀 바꾸려고, 물론 북한에서 이거 반응은 안 했지만 예. 일본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중국을 동원해서 미국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입지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더 나가게 되면 여전히 한국의 역할들은 중요하니까 뭐 지금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일단 지금 형국에 있어서 조금 입지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 성과를 기대한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내심을 유지하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던지는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 성의 있는 조치를 했었는데 유관국이 전역에 반응이 없었다. 예. 잘 안 알아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신빈 주사한테 하소연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고 어떤 마주보고 서로의 관심적인 이야기가 관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풀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 시진핑 주석에게 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 같은 거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더 이탈하지 않고 대화의 의지 그리고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때 시진핑 주석이 저것과 이제 각주를 달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물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연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좀 조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높아졌죠. 지금 워낙 사실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입장이 너무 꽉 물려서 한치에 지금 너무 굉장히 답답한 관계 상황으로 지금까지 몇 달을 지내왔었는데 이게 조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서 제가 그렇게 추측했던 것이 맞다면 일단은 북한 쪽에서는 의제를 순차를 조금 바꾸는 의미에서의 일단 미국의 입장을 조금 들어주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도 그랬죠. 비건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는 말이 플렉시블 어프로치란 말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무 협상이 중요한데 실무 협상과 탑다운 방식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여지를 열어놓고 있어서 좀 여지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일단 협상 국면들이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될 거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는 조금 호흡이 좀 급한 편인데요. 그 기대하는 거가 빨리 되기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부분입니다. 어제 정상회담 내용 중에 저희 김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요. 중국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경험을 배우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왜 베트남을 택했는가? 베트남식 사회주의를 좀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중국을 배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도 그랬었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었는데 중국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2월에 베트남에 가보니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모델을 따랐을 때 훨씬 더 성장이 빠를 수가 있고 또 광범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을 지금 78년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30년 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좀 더 힘이 좀 강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조금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조금 느슨했었는데 이젠 시진핑 체제로 오면서 1인 지배 체제처럼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개혁 개방을 해도 김정은 정권은 내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내 북한 체제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성장의 모습을 훨씬 더 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200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상해에 갔을 때요. 천지개벽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아주 좋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 따라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 2000년대 초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모델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신과 중간과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해도 그 여파가 핵심까지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호흡을 이렇게 완충 장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곧바로 그런 여파들이 황색 물결이 오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래서 모기 장식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가둬놓고 턱구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동안에 북한 내에서는 시장이라는 체제들이 장마당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화된 맹아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도 그걸 목도했다면 중국식은 이제는 굳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북중 대화가 오간 북중 정상이 만난 이 시점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과 중국 둘 다 인신매매 국가로 다시 또 지정을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520페이지 정도의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인데 그중에서 저는 북한 부분만 급하게 쭉 봤는데 굉장히 첫 문장이 뭐냐면은 그 강제 노동에 대해서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종결해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첫 문장이 그거부터 시작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읽고 왔는데요. 그 인도를 일단은 뭐 세 번째 단계 1단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3등급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놓여 있는 나라 한 20여 개국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1등급에 돼 있는 나라가 돼 있고요. 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이 좀 발표된 것은 올해 말이면 어쨌든 이 해외 강제 이 노동자들이 다 철수해야 되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저께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 또 그 무역 경제 제재 명단에 올렸지 않습니까? 러시아 예. 기업이 북한의 기업에게 차명을 해줘서 예. 그 금융을 터줬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 시스템이 계속 그 제재와 관련된 본인들의 법에 의해서 지키는 시스템은 계속 굴러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어서 무단 진입 사건 관련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유혹 제기가 있죠. 뭐 청와대 해명도 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사과도 했습니다. 뭐 또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할 때 무엇을 좀 밝혀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좀 두 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 이 처리할 때 그러니까 경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군은 평시에 99.9%는 경계가 주 임무입니다. 전쟁하는 거 빼놓고는 사실 전쟁은 우리는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경계가 가장 중요한 군의 임무인데 그 경계에 있어서 좀 느슨한 부분이 분명히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도 예전에 보면 이 군이 이 언어 체계가요 굉장히 민친화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요 조금 잘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군의 인사들하고 같이 일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맨날 이렇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더라도 국민에게는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래서 군에서 대변인도 민간인은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약간 틀립니다. 또 통일부 얘기도 틀리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코디네이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있지 않다. 국가안보실이 그런 거를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보고를. 국가안보실이 받아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관 부서와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통일된 목소리로 나와야 되고 정확한 게 나와야 되지 여기저기 서로 책임 떠넘기는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코디네이팅 기능, 조절 기능,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확보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김승채 거로대 통일외교안보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